다음 달 7일이죠.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이 열립니다. 친문 대표 선수들 그리고 비주류 인사 이렇게 해서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정성호, 전해철, 김태년 의원이 각축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말이죠.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38분이 사망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천 물류 창고 신축 현장 화재 사고 우선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어떤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정말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심청한 위로를 전하고요. 정말 정부에서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또 안전 점검하고 또 향후 재발 방지책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자, 우선 어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추경 경정 예산안이 본회의 처리됐습니다. 성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네네. 12조 2천억이 다행히도 여야 합의로 원만히 통과됐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그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할 계획이고 1인 가구는 40만 원, 그냥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지급하게 되는데 네. 한 달 안에 신청해갖고 3달 안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자신이 거주하는 그 시도 그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해야 되고요. 또 이와 관련해갖고 이거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그 해당 금액을 자동 지불하는 그렇게 처리하는 법안도 어제 통과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야당이 여기에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채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보였는데 그 극적으로 야당이 이렇게 협의한 것은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을 테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저는 야당도 흔쾌하게 정부의 입장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180석 거대 여당입니다. 원내 사령탑에 가장 먼저 출마 기자회견 가지셨는데 또 이 총선 마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선거 참 지긋지긋하실 텐데 또 이 출사비를 던지셨습니다. 네. 예, 선거에 거의 달인이신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그 현재의 그 국가 위기적인 상황을 네. 극복하는데 국회에서 제가 제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가게 됐습니다. 네. 어차피 180석의 의석을 국민이 만들어준 게 민주당이 퍽이나 잘해서가 아니고 네.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번 민주당에게 다시 기회를 줘갖고 이 위기 극복을 해라 하는 그런 명령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기 극복하려고 하면은 또 야당이 협조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예, 180석 갖고는 330일 후에 표결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야당과의 협상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제가 평소 유연하고 또 대화하고 타협적인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적임이다 생각하고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협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두시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예. 아무래도 180석이라면은 거대 야당, 거대 여당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만큼 또 몸집이 체중이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좀 힘드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개파삭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치에 입문해갖고 네. 특정 정치인에 줄 선다거나 또는 당직이나 국회직 그런 보직 청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저를 일부에서 자꾸 비문이다 또 비주류다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당은 어쨌든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당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되면은 당정청 관계가 원만치 않겠냐고 하지만 지금은 당정청 관계가 잘못돼갖고 20대 국회가 폭력 막말이 난무한 게 아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예. 180석이라고 하지만 법안은 바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30일 이후에나 싸우게 되면 통과되기 때문에 지금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대화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김태년 의원이라든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문, 소위 말하자면 뭐 당권파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역으로 봤을 때 야당과의 협조적 관계에 있어서는 당권파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뭐 불리할 수도 있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굳이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다만 뭐 그동안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한 8년, 김태년 의원이나 저는 한 12년 동안 야당 의원과 같이 네. 국회 의정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압니다. 네. 평소에 저희 세 사람의 대야관이라든가 또 의정 활동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야당을 뭐 척결해야 될 또는 뭐 배제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정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존중해 왔고 제가 또 원내 수석 부대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여야 관계가 그래도 어려운 관계에서 제일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제가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원내대표 경선 보면은 뭐 언론의 화제거리가 될 만한 큰 이슈들은 사실상 지금 뭐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이 보여요. 좀 조용한 그런 어떤 경선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그동안 윤호정 의원도 거론됐고 윤관석 의원 그다음 박완주 의원 등등이 거론됐는데 불출마 선언했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이 내부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뭐 인위적인 교통 정리라기보다도요. 네. 뭐 대개 또 윤호중 의원님 같은 분은 또 사무총장으로서 또 공천을 직접 주도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이 또 상임위원장을 아직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른 기회도 있어갖고 또 자제하신 것 같고 또 윤관석 의원님이나 뭐 박완주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네. 또 당 안팎에서는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한 4선 정도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또 전해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국정 경험이 또 많으시니까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말이죠, 의원님, 당 뭐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불출마 선언했던 그런 분들 중에서 의원님과 어때 뭐 좀 정책 파트너십이라 그럴까요? 뭐 출마에 좀 도움 주고 계시는 의원은 없습니까? 지금 뭐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파가 없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다만 당의 다선 의원들은 뭐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화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고 당에서 정말 무색무취하게 나아가서 공정하게 당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저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들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냥 무조건 당정청 관계에 있어서도 네. 당이 청와대라든가 정부에서 결정된 것을 추인하는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리해갖고 정부와 청와대에 사전에 전달하고 조율하고 그래갖고 그걸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그게 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건강한 또 수평적인 당정청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당청 관계를 철도의 내일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수평적 네.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뭐 의원님께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네네. 속칭 비문으로 불리는데 이런 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뭐 유불리를 따지신다면요. 저는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우리 네. 당의 대선 경선에서 도왔기 때문에 비문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안 좋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좀 본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 시절에 공명선거 본부장도 했었고. 아하, 그러셨군요. 그리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노선을 관철하는데 가장 앞섰다고 저는 나름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정책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의 입장을 제가 대변했기 때문에 이 친문 비문은 뭐 적절치 않고요. 친문 비문. 다만 이제 일부 뭐 지지자 강경한 또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네. 또가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건 되게 오해입니다, 사실은. 예. 뭐 친문 비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집권 여당이 같이 정책을 협조하는데 그런데 어쩌면요 두 후보와 사실상 뭐 비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강점 무엇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지금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가 일을 해야 되고 국회 일이라고 하는 건 입법인데요. 네. 입법을 하려고 하면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아하, 예. 저는 일관되게
제가 원만한 대화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말 끈질기게 늘 야당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네. 저의 그 인내심과 끈기, 또 야당과 그동안 형성된 어떤 신뢰관계, 그런 게 어쨌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제가 계파가 없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인사하고 또 의원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제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개파가 없는 것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현 전국 상황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과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유리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의원님, 뭐 오늘 아침 언론도 그렇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발 개헌론입니다. 이 개헌론이 쏠쏠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해찬 대표는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나오는 개헌론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예. 1987년에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 40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네.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지금 우리 국가의 상황이 또 국회 상황이 개헌 논의에 집중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이고 네. 다만 올해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국회가 입법적 과제를 좀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국회가 이미 상당 정도 논의가 진척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갖고 네. 그다음에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개헌을 여당이 독재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정부 여당이 개헌의 주도권을 쥐고 네. 또 108투석이니까 20석 정도 추가해 갖고 개헌하면 되지 않냐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해 갖고 협력해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위기 극복 이후에 개헌 논의가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때 또 저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헌법에 대한 개정이라는 것이 200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개헌의 방향이라 그럴까요? 단순한 어떤 권력 구조의 개편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87년 이후에 뭐 대대적인 어떤 개헌을 하는 그런 작업도 있을 것인데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되는 것이 좀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좀 더 촘촘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아하, 예. 역시 지금 뭐 최근에 엠번방 사건 같이 정말 그 인륜말살적인 범죄도 많이 드러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디지털 변화 시대에서 기본적 인권들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원론적인 선언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어쨌든 뭐 권력 구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네. 단순히 뭐 중임제 기원만 갖고는 안 되고 있고 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충분히 견제 또 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혁 방향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네. 또 경제 관련 입법도 여러 가지 물론 상당히 이해가 충돌되긴 하지만 경제 관련 헌법 조항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돌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일단 뭐 코로나19 이 자체가 민생 위기가 아주 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혁신 경제 기반 마련하는데 집중하시겠다 이런 포부 밝히셨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경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포부가 있으시다면요. 지금 위기가 어떻게 또 어느 범위로 어떤 정도로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라는 게 세계적 석학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 구체적인 그 해답이라든가 해결책은 역시 가장 현장에 있는 문제 가장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네. 특히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갔고 바로 필요한 입법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에 필요한 규제라든가 또는 제도 개선을 집중해야 되고 또 정부가 어쨌든 기간 산업을 유지하고 고용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해야겠죠. 네. 국회가 만들어갖고 네. 뭐 그런 노력들이 가장 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어떤 포부라든가 계획 뭐 추진하시려면 당선이 되셔야 되는데 네네. 이게 참 언론에 보니까 초선 68분인가요? 68명의 표심 그리고 이낙연 당선인의 소위 말하는 2심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당선인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낙연 그 당선자가 총리 지명됐을 때 네. 총리 인사청문회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갖고 인사청문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뛰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성향이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총리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다만 이 총리가 이 당선자가 우리 당의 제일 큰 지도자이고 네. 당의 통합이라든가 국민적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분에게 뭐 저를 도와달라 이런 건 그 자체가 결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네, 아무래도 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건 뭐 그분 나름대로 유권자 중에 한 분이시니까 한표 네. 행사하게 이렇게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초선들의 표심이라고 하지만 초선들 의원들이 이게 정말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최초의 권한 행사다. 이 원내대표 선거가. 최초의 그런 생각하는. 네. 예, 그렇다고 보면은 국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 국회 다수당을 이루는 여당의 지도력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제가 뭐 일체 뭐 줄세우기라든가 소위 말하면 뭐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간사 선정, 뭐 예결위 배분 이런 보직 장사를 해서는 안 되고 저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뭐 평론가들이라든가 정치 전문가들이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 결국 당권파니까 향후에는 선거 판세를 보고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망 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그 전해철, 김태년 두 분 의원님이 약간의 또 성향 차이도 있고 네. 또 의원들 내에서의 지지 기반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하, 예. 예, 좀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전해철 의원은 뭐 소위 말하는 청와대나 또는 정권에 가까운 분이고 네. 또 김태년 의원은 지금 현재 당권을 갖고 계신 분들 가깝고 네. 저는 뭐 그 정권이나 당권에 가깝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경청하고 국민과 가까운 그런 여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문자로 응원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네. 한 번만 소개시켜드리자면은 8443님이신데 합리적 사고를 갖고 계신다고 든든합니다. 꼭 단성돼서 은행일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응원 문자도 주시는데 네, 참 이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 잘 안 오는데. 자,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네네. 68명의 초선 의원에 대한 헌법적인 독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현실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네네. 공천을 준 사람들의 의중 또 그에 대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현실적으로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러나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도 각계 전문가들이 대부분이고 상당한 사회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이나 판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현재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 그렇죠. 그 국회 안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이 해야 될 무한 책임 그런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하면은 네. 그분들이 그야말로 개인적인 친소관계, 소위 말하는 계파관계 또는 공천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런 거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초선 의원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그런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계파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보직 상임위 배분의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정치 미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건전한 정당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마지막으로 말이죠, 의원님. 21대 국회 이루고 싶은 목표나 각오 있으면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뭐 20대 국회가 뭐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폭력, 막말로 얼룩지고 일한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국회가 일하는 국회, 좀 품격 있는 국회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원내대표 당락을 떠나서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라든가 관련 법들 개정에 좀 앞장서갖고 국민들로부터 좀 사랑받는 국회, 정말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좀 되길 희망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그런 각오와 방법,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